대학교 때 꼭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추천하는 활동. 대학생 신분일 때. 그래, 이게 질문이 되게 포괄적이라서 무슨 얘기 해줘야 될지 모르겠네. 예. 내가 만약 다시 돌아간다면, 내가 다시 돌아가면 뭐 해야 될까? 첫 번째는 몸을 만드는 활동을 할 것 같아요. 내가 20대로 돌아가면은 몸을 만들 최대한 근육량을 끝까지 끌어올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육량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그냥 저축 개념으로 생각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제 나이쯤 되면은 본격적으로 몸이 고장나기 시작해요. 예,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 치고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의 하이라이트를 언제 잡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인생의 하이라이트를 40대 중후반, 50대로 잡아 놓는 게 좋아요. 예, 그 전까지는 밑바닥 생활해도 상관없어. 예, 왜냐면은 50대까지 스펙을 준비하고 자기 것을 챙기면서 고부가 가치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사람이 50대에 갑자기 딱 상종가를 치잖아요. 그러면 사기 캐릭 됩니다. 아무도 못 건드려.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돈을 버는 행동을 한다든지 아르바이트죠.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만 공부한다든지 혹은 뭐 이렇게 매력을 끄는 여러 가지 활동에 휩쓸려서 시간 낭비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 보여요. 그리고 20대 때는 이제 소위 미천이라고 하잖아요. 미천이라고 하면은 두 가지 미천 다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 대학교에 온 이유가 지식적인 미천을 닦기 온 거예요. 지식적인 미천, 경험적인 미천을 닦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최대한 많이 집어넣는 게 좋지 않을까. 이건 학점, 내가 자주 얘기하지만 학점이랑 다른 얘기입니다. 예, 다양한 분야에 있는 다학제적인 관점으로 지식을 최대한 많이 폭넓게 해놓는 게 좋아요. 근데 나 개인적으로는 나는 자격증에 비슷한 고시 공부를 준비했었어요. 그때. 그러다 보니까 지식을 그냥 꽂아 넣어서 한 영역이 되게 확장이 된 부분이 사실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노력한 거에 비해서 수험이잖아요. 수험이다 보니까 좀 뭐랄까 생동감 있는 지식은 아니긴 했어. 그래서 그 지식적인 측면. 두 번째는 아까 말한 그 몸을 만들어야 돼요. 몸을 만들어야 되는데 20대 때 만들어야 돼요. 30대 되면 굉장히 바빠져. 뭔 소리예요? 지금 20대도 바빠 죽겠는데 더 바빠져요. 그때 되면은 되게 여러분들한테 요청하는 게 굉장히 많아져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 인생만 신경 쓰면 되잖아요. 근데 30대 되면은 본격적으로 주변 사람까지 챙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결혼을 하게 되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게 돼. 부모님도 챙겨야 되고 막 그래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요 시간에 열심히 뭐 보디빌딩을 해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운동 하나를 잡고 근육량을 충분히 채워 넣어야 되지 않나. 예, 뭐 인터넷 보면 근육량 늘리는 법 뭐 이렇게 하고 찾아보세요. 유튜브에 많습니다. 그래서 그 근육을 몸짱을 딱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들의 꿀통을 채워 놓는 거다. 우리 개미와 벌꿀이 꿀통을 채워 놓고 미래를 준비하듯이 이 허벅지 근육과 이 하체 근육을 특히 많이 채워 놔야 돼. 그래야지만 나중에 공부를 하더라도 폭발적으로 공부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하체 딱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압니다. 여러분들 저 하체 단단해요. 근데 많이 빠졌어. 근데 최근 운동 안 해가지고. 원래 이거보다 근육량이 많은데 나도 꿀통이 지금 쪼그라들고 있어. 힘이 빠져. 근육량 하체의 70%. 그래서 하체 운동 스쿼트 하루에 여러분들 정도면 하루에 1000개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1000개 괜찮아요. 금방 따라져. 나중에 안 힘들어요. 1000개 해도. 그래서 그 정도를 유지를 시켜 놓으면은 아주 찬란한 30, 40대를 보내지 않을까라는 저는 개인적인 예상을 해봅니다. 치고 나가야 되는데 못 치고 나. 힘이 약해가지고. 그래서 그거 해보고 싶고요. 다시 돌아간다면. 다학제적인 공부 하고 싶어요. 다학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통계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분야의 공부를 다 끄적끄적 거려 보면서 좀 나름대로 심도 있게 그 무리 안에 들어가 가지고 한 과목만 듣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과목을 선택해서 들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있어?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이제 학점이 갈리겠지. 왜냐면 거기에 터줏대감 하고 있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걔네한테 밀려요. 당연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어요. 좀 부가가치 높은 지식을 최대한 많이 끌어모으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고 싶고, 통계만 보자면은 통계 공무원에 도움이 되는 과목. 제가 봤을 때는 공무원이 이제 국가기관에 공무원이 이제 되고 싶으신 분들은 다 중요합니다. 통계는 앞으로 데이터 산업의 아주 근간 기술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통계직 공무원이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을 구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직장을 구하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는 외부의 요소에 의해서 결정나지가 않고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사명감에 의해서 결정이 나요.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통계 공부를 진지하게 해야죠. 통계,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지는 그런 국가의 어떤 일꾼들이죠. 예, 공무원분들이. 예, 여러분들 무슨 동기로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때는 그런 동기가 아니었어요. 철밥통. 내 먹고 사는데 내 앞가림 하기 위해서 공무원하는 사람의 니즈가 90% 이상이었고, 지금은 우리나라가 따지고 보면은 스타트업 단계를 넘어서서 약간 중견기업 정도 된 거예요. 예, 기업으로 따지자면 우리 국가를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복받은 세대죠, 사실은. 예, 복받은 세대. 그러니까 이쪽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모멘텀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플랫폼이 다 구축된 거야. 그래서 여기서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플랫폼이 구축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었어요. 공부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보다 한두 세대 앞선 세대들까지는, 많이 잡아서 4세대까지는 대학교가 되게 중요했어요. 어느 대학 출신이냐, 무슨 전공이냐, 무슨 고시를 붙었냐,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했는데, 지금은 플랫폼이 구축이 되는 바람에 여러분들이 진출할 수 있는 영역이 되게 다각화돼 있어. 고부가치 영역이. 예전에는 고부가치 영역이 한정돼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밖에 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공부가 고부가치의 일인지 아닌지. 예.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고, 이제 자주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 건국대 학생처럼 모범생들이 이 함정에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왜냐면 내가 잘하던 걸 계속 잘하고 싶으니까 이제 성적 중심의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2, 3, 4학년 때 전공 선택 무슨 과목 들으면 좋을까요? 뭐 다전공, 전과. 전과는 뭐지? 전공 바꾸고 싶은 거? 전과는 뭐 할로 해요? 그냥 그 과목 들으면 되지, 그냥. 듣는 거 다 열려 있는데. 예. 그 전과를 해본다는 생각은 뭐냐면 그 전공의 타이틀을 얻고 싶은 걸 거예요, 아마. 컴공 가고 싶은, 컴공이란 타이틀을 내가 가고 싶은데, 실질적인 그 지식의 기여도라는 것이 있어요. 예, 실질적 그 각각 학문의 영역이 갖고 있는 고유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를 뽑아낼 생각을 하는 게 좋아요. 그냥 졸업장에 뭐 통계과, 졸업장에 뭐 여러 가지 수학과 뭐 이렇게 있다 하는 게 우리 세대보다 의미가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전과를 고민하시는 거는 뭐 별로. 근데 뭐 이렇게 특수한 과 있죠. 뭐 법학전문대학원, 뭐 의예과, 뭐 이렇게 특수한 영역, 그런 데는 뭐 해야 되겠죠. 뭐 의료 쪽으로 간다 그러면 뭐 다시 수능을 봐야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학원은 이제 뒤에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네, 대학원은 이제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예, K 대학원생의 그 노예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부가치 산업에 진입할 수 있는 이제 좋은 진입로가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얘기한 실질적인 가치를 측정했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아는 지식이, 대학원 가면 공부하는 거잖아요. 추가적인 공부를 하는데 거기서 배우는 공부의 그 어떤 컨텐츠가 내가 고부가치를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건가? 라고 봤을 때 통계학과는 그렇지 않을까 라고 이제 제가 이 업계에 있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을까 자평을 해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가치에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절대 가치를 여기서 논할 수는 없어요. 절대 가치는 뭐냐면 그냥 그 자체가 가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절대 가치는 뭐가 있냐면,
뭐 사랑을 실천하는 거, 봉사를 하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절대 가치야. 예, 그거는 뭐 상대적인 가치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는 거 자체가 그냥 의미가 있어. 근데 상대 가치는 뭐냐면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나는 거를 상대 가치라고 해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통계학의 어떤 근본적인 가치, 절대 가치를 논하는 게 아니고 상대 가치만을 봤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통계학과 대학원에 박사까지 간다는 파리 날립니다. 파리. 예, 파리채 하나씩 가지고 이렇게 탁탁탁. 예, 통계 박사까지 간다 그러면 무슨 소리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뭔가 심리적 부담감도 많고.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 그거 할 수 있는 사람 많이 없다는 얘기기도 됩니다. 근본적인 데이터 사이언스를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이 적다.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예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상대가치적인 측면에서 어떤 부가가치를 여러분들이 얻기 위해서는 대학원 좋다. 뭐 통계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다가 다른 영역으로 지식을 확장시키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방향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 뭐 2, 3, 4학년 때 전공 선택이 많이 안 열리니까 사실 다 들어야 돼요. 예, 뭐 좋은 게 아니라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고 학부 때 배우는 거는 통계학과는 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좀 더 컴팩트하게 짜져 있어야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더 따끔한 맛을 봤어야 돼, 사실은. 예, 공부를 내 욕심이 있다면. 왜냐하면 충분히 가능하고 내가 봤을 때는 4년 동안 할 거를 2년 안에 다 할 수 있어. 여러분들 포텐이면 할 수 있는데 굳이 이 교육 과정을 4년으로 늘려놓고 여러분들을 한 학기마다 듣게 만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수능 전투력에 딱 2분의 1만 쓰면은 2년이면 마스터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2년은 석사 과정 때 해야 될 고급 지식을 3, 4학년 때 하는 거지. 그렇게 되면 딱 4년 지나고 나면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서의 능력을 어느 정도 탑재해서 나가. 바깥에 나가. 네, 그렇게 돼야 되지 않나라는 내 생각인데, 근데 굳이 1, 2, 3학년들 이게 전공 선택 필수 이런 거 나눠 놓고 그때 돼서야 들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그 절차적인 어떤 측면을 뭐 무시할 수는 없죠. 예, 우리 유니버시티 건국대 룰이 있으니까 그걸 다 무시하고 갈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제 마음은 그렇다. 여러분들의 포텐은 사실 2년이면 다 마스터가 가능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맞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는데 수능 공부할 때처럼 열심히 해? 아니잖아요. 예, 절반도 안 할걸? 예, 전반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진지함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죠,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답변이 됐을까요? 예,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들이 좀 있어요. 예, 나중에 지금은 좀 약간 훈화 말씀 같은데 나중 지나면 알게 돼. 그리고 내가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좀 그렇게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선생님들이 여러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각 사람의 인생의 타임라인에 그 선생님의 철학이 맞는 경우도 있고 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나는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다. 내 철학과 내 삶의 타임라인과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 안 맞을 수도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맞으면은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 이렇게 선별적으로 생각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또 있을까요? 없어요? 제가 오늘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해요. 통계학과를 이제 진학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통계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제 통계학을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공부를 해 나갈수록 이제 느끼는 것이 좀 어렵다, 뭐 혹은 뭐 좀 이렇게 지루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비교를 굳이 하자면 여러분들은 뭐 유교 문화권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 유교 문화권에 있는 어떤 근간 철학에 대해서 배우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노노맹자 이런 거 중용 배워요? 아니죠. 근데 그걸 보면은 사서성경을 보면은 또 맞는 얘기예요. 예, 얼추 알고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스 계열의 사서삼경화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전공 중에 하나예요.
우리 데이터 사이언스가. 무슨 얘기를 하자고 하냐면 실용성이 많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실용성. 그거를 반드시 염두에 놓고 여러분들이 있기를 저는 바래요.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은 사회가 변하는 거에 대해서는 경험을 미처 할 수 없는 타임라인이에요. 이게 20살이고, 그리고 사회 변혁을 경험해 본 적 있어요? 있는 분 계세요? 어떤 사건에 의해서 내가 와 이건 진짜 전이랑 다른 세상인데? 이런 느낌을 받은 적. 챗GPT? 오, 챗GPT를 벌써 느껴져요?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뭐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저기 혹시 GPT로 뭐 사용하고 있는 거 있어요? 과제한테 할 때? 그래요? 또 있어요? 저 과제 말고. 그거 없고. 심심할 때? 삼행시. 그래도 꽤 많이 이용하네요. 현실에서. 심심할 때, 삼행시 놀이나 할까? 막 이렇게. 내 이름 가지고 한번 지어볼래? 그럼 나름대로 지는 거죠. 또 있으세요? 사회 변혁. 없으세요? 저는 이제 두 번의 사회 변혁을 경험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제가 97년도에 처음으로 이메일 계정을 만들어요. 그 전까지는 인터넷이라는 게 없었어. 저는 인터넷이 없던 시절에 자라났어요. 대학교 들어왔을 때 비로소 전용선이 들어오면서 컴퓨터 이런 겁니다 하면서 이렇게 이메일 가입하고, 이메일 그때는 이제 대학교쯤 됐을 때 이메일 다 가지고 있었고, 그 전 한 대학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고3 때까지만 해도 이메일 없는 애들은 수두룩했어. 이메일이 없어. 인터넷이 제대로 보급되지 않았어. 기술이 한번 만들어지고 이게 완성도, 성숙하기까지 보통 한 20년 정도 걸려. 그래서 97년도부터 시작해서 2017년도까지 인터넷 기술이 폭발적으로 발전을 하고, 그리고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상용화 기간 한 30년을 거칩니다. 일반적 기술. 타임라인은 이거보다 뭐 바뀔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서 인터넷 기술이 뭐 발전해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는 게 아니야. 이미 끝났어. 그 첫 번째 제가 경험한 겁니다. 두 번째는 경험한 게 뭐냐면 모바일 시장을 경험했어요. 제가 대학교 때까지는 스마트폰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피처폰이라고 들어봤나요? 꾹꾹꾹 눌러서 하는 거. 그거는 기억나죠? 꾹꾹꾹 하다가 오늘 갑자기 스마트폰이 나타났네. 그러면서 플랫폼이 데스크탑 기반의 플랫폼이 싹 다 모바일로 가버렸어. 그러면서 또 세상이 많이 변했죠. 그러면서 정말로 강력한 기업 목이 다 댕강됐습니다. 목댕강된 초인류 기업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삼성전자 같은 초우량 기업이 뭐가지 댕강되는 것을 아마 상상 못할 거예요. 사회 변혁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무수히 많은 기업의 목이 날아갑니다. 탁탁탁. 그거에 바로 발 빠르게 움직이지 못하면 그렇게 돼요. 한 방입니다. 기술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세상이 변함에 따라서 우리가 가치를 두는 상대 가치가 수요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다 바뀌게 되는. 이제 통계로 다시 넘어오게 되면, 통계는 이제 1900년대 초반부터 시작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누적이 돼. 그 전에 있었던 데이터 사이언스는 수학에서 많이 다뤘고요. 그리고 뭐 피셔, 그 아래 피셔라는 통계의 아버지, 그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추정 검정에 대한 이야기가 딱 나오게 정착이 되고, 그 이론적인 배경이 수리 통계학에 딱 누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우리 통계하는 사람들이 습득을 하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서 각 영역, 산업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그 부가가치를 누렸죠. 그 이유는 이제 통계학과 출신이 많이 없었어요. 많이 없었어. 통계한다 그러면 다 워워 하고, 자연과학적으로 하면 통계하라 그러면 뭐야 이거 시덥지 않은 거 하고 있네. 야, 남자라면 물리지 막 이러면서 물리, 화학, 수학이지 그러면서 이렇게 가오. 그래서 이공계 학생들한테는 좀 이렇게 통계는 좀 아니고, 문과 쪽으로 오면은 머리 아파요, 수학 해야 돼요 이렇게 돼버려. 그래가지고 좀 이제 비주류였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 가치가 폭등하게 됐고,
그래서 통계하는 사람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많이 이제 반사 이익을 누렸어요. 예, 그런데 이제 수학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얘네들이 지금 뭔 짓 하느냐 이렇게 뭔 짓 하느냐. 예, 왜 그러냐면 그 지금 통계에서 다루는 것의 절반 이상이 이미 수학에서 이미 근간을 다루던 덴시티 이론이라든지 이걸 끌고 와서 차용해서 가져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계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사이비로 봤다고. 근데 수학과에서 그렇게 사이비를 보든 말든 그거는 네 생각일 뿐이고 현장에서는 지금 통계가 잘 팔리는데, 그러니까 통계학과 출신 데이터 사이언스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그 반사 이익을 누리게 된 거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거죠. 오게 되고 앞으로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시대에는 안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 안 그렇게 돼. 앞이르면 저까지는 잘 누렸다. 저는 꿀 빨았다. 저는 노력 대비, 여러분들 잘 한번 보면 알겠지만 다른 공대나 인문계 이런 데에서 다루는 전공 과목의 독자 컨텐츠의 총량을 보면 통계는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래서 아까 내가 초반에 얘기했듯이 2년이면은 다른 과 따지고 보면은 2년 총량 정도 돼. 내가 봤을 때 4년 했을 때 그만큼 사실은 컨텐츠의 양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요. 통계학이 그동안 쌓아온 어떤 고유 컨텐츠가 많지 않죠. 그런데 이제 얘기 잘 해주셨듯이 이제 GPT가 생겼어요. GPT가 생겼는데 이제 사회 기술 변화 이제 좀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좀 하나 해드리자면, 디지털 카메라가 생기기 전에 필름 카메라라는 게 있었어요. 혹시 아세요? 필름 카메라? 네. 필름 카메라가 있어서 사진 학과라는 것도 있었고, 뭐 셔터 스피드, 뭐 조리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름의 그 지식이 없으면 카메라 예쁘게 찍을 수가 없어. 예, 찍을 수가 없어서 옛날에는 되게 낭만이 있었어요. 찍고 이제 나중에 사진관에 가가지고 이제 설레는 마음으로 필름통을 주면은 한 일주일, 한 2, 3일 있다가 필름 사진이 나와. 그러면 이제 거기 가가지고 사진을 한 장씩 한 장씩 보면서 이거 예쁘게 나왔네, 재밌게 나왔네 이렇게 돼. 예, 그래서 사진관 가는 그런 설레임 박탈당했죠. 디카가 나오고 나서. 그러니까 디카가 나오고, 근데 디카가 막 나와서 너무 신기해요. 나도 그래서 디카 있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대학교 때 하나 사가지고 이렇게 찍고 다니면서, 그 당시 플랫폼인 싸이월드라는 플랫폼이 있었어요. 예, 아나요? 싸이월드? 들어봤어요? 예, 그 우리 지금 현 시점에 페이스북 같은 건데, 여기 도서관 같은 데다가 이렇게 팻말 걸쳐 있어서 싸이 금지 막 이렇게 나와요. 예, 진짜 엄청났어요. 도서관 그냥 전 인원이 다 싸이만 해. 그러니까 이런 컴퓨터 자체가 제대로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다 공용 컴퓨터였단 말이에요. 근데 애들 앉아서 공부나 하고 싸이만 하고 있으니까 학교에서 금지령까지 내리고 심지어는 IP까지 차단을 했어요. 그만큼 트래픽이 많이 걸렸던 어마무시한 토종 플랫폼입니다. 싸이다 올리고, 이제 싸이도 이제 분위기 편승, 모바일이라는 분위기 편승 못 해갖고 한 방에 바닥으로 가버렸죠. 예, 한 번 판단 실수. 기술이 변하면 그 기술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핸드폰이 나왔죠. 핸드폰 카메라가 이제 또 고도화가 됐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기존의 디카도 이제 안 사. 요즘들 중에 디카 사는 사람 없잖아요. 핸드폰 카메라 너무 좋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나름의 초전문가의 영역인데, 사진이라는 건 원래. 그런데 어떻게 돼 지금? 초등학생 영역으로 곤두박질 쳤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기술 때문에. 기술 때문에 초전문가의 영역이 초등학생도 잘 찍을 수 있는 수준으로 가버리게 되는. 자, 이거를 우리 영역으로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 어떻게 된다? 원래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거는 여러분들 제대로 하려면은 학부 한 최소 석사 과정까지는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커리큘럼 상으로는. 석사 과정까지 다 하는 그 커리큘럼을 4년에 다 농축시켜서 해야지 그래도 좀 타이틀 갖고 나 데이터하는 사람이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전문 영역이 있던 것이 어떻게 됐다? 기술이 탁 치고 들어온 거예요. 디카가 개발이 된 거예요. 디카. 핸드폰 카메라가 딱 개발이 되면서 이 전문 영역에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초등학생도 하게 된. 예, 그게 이제 아까 얘기해준 그 GPT라는 플랫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샘 올트먼 같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웃을 수 있을 때 많이 웃어 두십시오 이래요. 예, 여러분들 뭔가 대단히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네. 예, 세상을 제가 변화시키겠습니다. 막 이렇게. 근데 이 GPT가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파급력이, 아까 이제 학생이 얘기 진짜 잘했어요.
자본이라는 괴물이 붙어버리면은요 기술 속도가 무한대로 빨라져. 근데 통계는 여태까지 데이터 사이언스는 여태까지 자본이 붙은 적이 없어요. 적극적으로. 근데 메인스트림에 있는 자본이 지금 데이터 사이언스에 물을 댔단 말이에요. 휘발유를 콸콸콸 붓고 있어. 그러니까 이 기술 개발 속도가 아까 인터넷 그게 폭증하듯이 이 데이터 사이언스와 관련된 이 기술들이 급속도로 빛의 속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기름을 붓고 있는 두 기업이 있는데 그 두 기업 중에 하나가 어디죠?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두 개의 기업이 물을 붓고 있어. 하나는 혹시 다른 플랫폼 쓰는 사람 있나요? GPT 말고? 써보신 분이나? 써본 적 없어요? GPT 말고? 빙 써봤어요? 빙 써보고 또 써보신 분? 플랫폼 이제 우리 한국으로 잼미니? 그 잼미니가 아닌데 제미나이? 약간 북한말 같은 말이던데 제미나이? 들어봤어요? 제미나이? 제미나이. 그것도 멀티모달 그 플랫폼으로 괜찮더라고요. 써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이제 AI 플랫폼을 가지고 이제 데이터 분석이 가능해진 시대가 열렸어요. 전에는 통계학과를 나와야지만 데이터를 만질 수 있었는데 이제는 초등학생이 나와서 하게 됐어요. 이게 반론을 제하죠. 뭔 소리야? 그럼 GPT만 있으면 좀 다 됩니까? 근데 주변에 숙제할 때 쓰는 거 이외에는 본 적이 없는데요. 삼행시나 짓고 이런 거 하고 있는데 뭔 소리입니까?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인터넷도 그랬어요. 인터넷 초반에는 그 당시에도 다음이 있었거든요. 다음 한 메일. 첫 페이지 로딩 시키는데 5분 걸렸어요. 예, 근데도 나 너무 좋아가지고 기다렸어. 와, 그전엔 PC통신이라고 단색이었는데 막 컬러로 막 나오니까 와 신기하다. 5분 기다려갖고 첫 페이지 만났어. 클릭 또 해.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는데 또 2, 3분 걸려. 뿅 이렇게. 근데도 너무 좋았어 나는. 기다려도. 근데 그게 이제 기술이 보급이 되면서 클릭하면 이제 바로 넘어가게 돼서 완전 상용화의 꽃을 피우죠. GPT가 그렇게 광속으로 발전될 거다.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본이라는 휘발유를 거기다 콸콸콸 붓고 있어. 예, 전 세계에 있는 브레인들이 거기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가가지고 엔지니어들이 그거 하고 있다고. 그래서 사상 유례 없는 속도로 데이터 사이언스가 발전이 되고 있다고. 나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나는 여기 통계 있으니까 여태까지 꿀 빨고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거 가지고 해서 재탕 삼탕 하면서 할 수 있었어. 근데 이제 그거 불가능하네. 왜? 핸드폰 카메라가 나왔는데 그냥 클릭하면 알아서 다 예쁘게 보정해주고 예쁜 사진 나오게 하는 그런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그래서 그러면은 뭔 소리입니까 선생님? 지금 여기 나 천신만고 끝에 지금 데이터 사이언스 공부하러 왔는데 지금 저 관둬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지만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럴 수도 있어요 진짜. 네,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여전히 여기 카메라가 있는데 그러면 카메라 광학하시는 분이 다 직장 잃었느냐? 아니죠. 애플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초전문가만 남은 거예요. 예, 카메라에 있어서 이거를 개발하고 이거에 대해서 면밀하게 이해해야 되는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만 남아서 일을 하고 있는 거고 나머지 그 중간 시장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대학원 얘기 잠깐 했지만 중간 시장에서 얼치기로 통계 공부해서 우리 선배님들이 어디 뭐 데이터 분석에 취업했다 뭐 했다 이런 컨셉으로 했다가는 역동작이 제대로 걸린다라는 것이 내 개인적인 의견이야. 기술이 치고 들어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뜨겁거나 차가워야 돼 지금. 완전 뜨겁게 해서 그냥 통계를 그냥 근간부터 아예 공부를 하든지 끝까지.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스 이런 문제 가장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이 데이터 사이언스 알고리즘을 플랫폼에서 개발을 할 텐데 계속 그럼 그거에 대해서 의견 제시를 하려면은 완전히 깊게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박사 학위 하는 건 디폴트고. 예, 그러면서 그 길로 그냥 끝까지 가든지 아니면 그 중간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없어지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초등학생들이 난립할 가능성이 크다. 예. 데이터 사이언스에 쥐뿔 모르는 사람들이 난립해가지고 나 통계학과 학생들이랑 한번 맞짱 떠볼라요 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대응할 수 있는 무기가 아마 없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무수히 많은 사진관들이 없어졌죠. 예, 왜냐하면 카메라로 나 증명사진 찍을 수 있으니까. 예,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변화의 추이에 대해서 좀 이해를 좀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그런 고민이 될 거예요. 그럼 GPT가 무슨 요술방망이입니까?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전통적으로 통계는 빅데이터라는 거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네, 빅데이터라는 거를. 현대 시대의 저장 장치나 컴퓨팅 처리 유닛들이 개발이 되면서 빅데이터 시즌이 열린 건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통계학에서 다루는 많은 논의들이 다 예전 시대 스몰 데이터 시절에 최적화되어 있는 기법들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빅데이터의 파급력이 뭔지 아마 이해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알고 싶지도 않고. 근데 어느 시점에서는 이 빅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효용성이 이 사회를 우리 사회 구성원을 설득하는 시점이 올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GPT를 돌려서 나온 결과가 받아들여지는 시점이 온다고. 받아들여지는 시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저 인대 다쳤거든요. 인대 다쳤는데 먹어야 될 약이 3가지예요. 알고 있어요. 여기 소염제랑, 그리고 약 먹으면은 여기 위가 탈내 나요. 딱 2가지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걸 GPT한테 약 이름을 좀 알려줘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소염제랑 여기 나 위장약 하는 거 약 이름을 알려줘 이렇게 했어요. 근데 GPT가 약 이름 딱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다? 그게 AI 의사예요. 예, 그거를 가지고 가정의학과 같은 데 가갖고 지금으로 따지자면은 진단서 이거 처방 좀 끊어 주십시오. 그러면은 딱 3,000원만 있으면은 똑같은 결과란 말이에요. 이게 의료는 지식산업이란 말이죠. 지식산업이 빅데이터에 의해서 침공당하는 거예요. 이게. 예. 규제산업이기 때문에 한 번에 침공은 당하지 않아요. 근데 그 규제산업이 가지고 있었던 나와바리들 있잖아요. 이런 나와바리들이 AI 빅데이터에 의해서 침공을 당해. 예. 뭐 예를 들어서 법률 시장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그렇게 하다 부작용 나면 어떡해요?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게 사회적인 용인의 문제라는 거죠. 어느 시점이 되면 그걸 용인할 거란 말이에요. 구성원들이. 구성원들이 그거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지 하면서 이렇게 용인을 해. 그러면서 감기 걸린 거는 절대 병원 안 갑니다. 이제 내가 처방전을 GPT한테 물어봐서 처방전을 만들어. 혹은 법률 서비스를 받는데 변호사를 안 들어가고 그냥 적당히 뭐 접촉사고 났어. 그럼 변호사 사무실을 안 가고 GPT한테 법률 서비스를 물어봐. 그러면 원래 법조, 세무 뭐 이런 전문 영역에 있었던 나와바리들이 GPT가 흡수해 간단 말이죠. 아주 초전문 영역만 남게 되고. 그러니까 이 빅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정보잖아요, 정보. 그 정보를 빅데이터가 다 쉐어하고 있고, 그거를 프롬프트에서 이게 입맛에 맞게 뽑아낼 수 있는 기술이 지금 현재 시점의 AI인데, 그거를 지금 효율적으로 만들고 있으니까 이게 엄청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마이크로소프트 주식 사도 괜찮을 것 같아. 네. 진짜로. 네. 마이크로소프트 GPT가 재패할 가능성이 지금까지는 높기 때문에 GPT나 아니면 구글, 잼미나이나 이렇게 거대 플랫폼 들고 있는데 제발이지 한 플랫폼이 나머지를 다 이게 잡아먹고 독식하지 않기를 저는 간절히 기대하고 있어요. 안 그러면 너무 비싸질 것 같아. 비싸질 것 같고. 그러면 교육도 마찬가지죠. 교육도 어때요? 완전 독식 영역이죠. 여러분들 지금 내 이야기 들으려고 여기까지 20년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여기 온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생각보다 고부가가치의 지식이고, 다른 데서 이 이야기를 듣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나는 여러분들보다 최소 20년을
밑바닥 생활을 했으니까 이 추이를 안단 말이에요. 이 데이터 사이언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고품질 정보가 후훅 들어가고 있어. 예, 맞죠? 근데 이게 지금까지는 교육이라는 도메인이라는 이 철벽 방어가 있었는데 어때요 지금? GPT가 생기면서 그것도 이제 없어지게 된다는 거죠. 예, 이런 얘기를 GPT에서 들을 수 있어. 이제 앞으로 점차적으로. 그렇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는 것도 더 이상 어떤 우리가 포멀한 교육기관을 통해서 무엇인가 정보 습득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AI를 통해서 즉각적으로 빨리빨리 습득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점차적으로 열리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선택을 해야 돼. 어쨌든 여기 오면은 엔지니어가 될 수 있는 토양이 되기 때문에 아예 그냥 끝까지 파든지 AI 이 빅데이터의 근간을 이루는 결국은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에요. 프롬프트를 집어넣었어. 근데 나오는 아웃풋이 내가 원하는 게 나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거기 안에 들어간 GPT, 제너레이티브 프리트레인드 트랜스포머. 그래서 제너레이티브 모델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이제 나중에 통계학과 쭉 하다 보면은 제너레이티브 모델이라는 걸 배웁니다. 그래서 제너레이티브 모델이 이런 거구나. 그리고 트랜스포머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거를 적당히 공부하는 건 의미가 아예 없고 여러분들이 아까림 하는데 그냥 끝까지 가야 돼. 전문가 영역으로 끝까지 가서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수준의 엔지니어가 되면은 이제 플랫폼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든지 그게 아니면 아예 초등학생으로 가야 됩니다. 그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초등학생으로 똑같이 이 휴대폰으로 이렇게 사진 찍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그 사진으로 부가가치를 만드는 일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러면 GPT를 누가 더 효율적으로 잘 만들어서 아직 사람들이 점령하지 않는 곳에 가서 내가 그것을 포지셔닝해서 여러분들의 부가가치를 뽑아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스탠스가 아닌가 라는 거죠. 제가 느끼기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저는 이제 학교 내에서 이게 롤이 다양해요. 어떤 교수님들은 학문을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강의를 진짜 멋있게 해가지고 잘 전달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산학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산학은 뭐냐면 산업과 학계를 연결시켜서 좀 실용적인 연구를 하는 그런 거예요. 비즈니스를 하고. 근데 저는 산학 쪽에 있어요. 산학. 그래서 지금 산업에서 일어난 일들이 좀 접해지고 그래서 강의가 형편없어요. 강의 점수가 형편없고 지금 매 학기에 쫓겨날까 봐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학생들한테 너무 마음에 짐이 많아 사실은. 그런데 그거를 조금이라도 벌충하기 위해서 이제 산업에서 있는 좀 따끈따끈한 이야기를 수업 시간에 좀 정리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통해서 조금 이제 전달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뭐 제가 이런 얘기 하면은 더 혼란만 가중이 되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부터 시작해서 쉽지 않죠. 쉽지 않는데 모든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치를 판단하는 곳에 이제 갈 텐데 결국은 상대 가치다. 믿을 수 있는 건 상대 가치. 수요 공급의 불일치가 일어나는 곳에 가야지 내가 들인 투입 대비 산출이 많을 것이다. 라는 것을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이 GPT는 보통 기술이라는 거는 규제가 나오기 전에 먼저 기술이 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초반에 기억이 나는데 인터넷이 개발이 되고 이게 뭐야? 막 이러고 있는데 기술이 막 치고 들어가.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했냐면 모든 상용 프로그램을 인터넷에 다 올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무슨 와레즈 사이트라는 게 있어요.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와레즈 사이트라는 데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당시 우리가 쓰던 다운로드 받아서 할 수 있었던 게임이 다 있어. 불법으로. 아무도 안 썼어. 아무도 안 샀어. 게임. 다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았고. 그 전까지는 돈 내고 다 게임을 샀어야 됐거든. 이렇게 기술이 먼저 치고 들어가. 기술이 먼저 법 제도가 개선되기 전에. 근데 GPT도 그럴 거예요. 먼저 갑자기 기술이 막 개발이 되면서 정말 괴물같이 기존에 있었던 시장을 위협하기 시작할 겁니다. 괴물같이. 그러면서 다 이렇게 난도질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이쿠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기술로 이 AI를 난도질 이제 하면서 다시 이제 시장의 질서를 균형을 잡아나갈 텐데 그래도 결국은 거대 자본의 힘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 사회죠. 그렇기 때문에 그 거대 자본의 이 뭐라고 해야 될까? 헤드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기술 주도형 기업들이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 사람들을 건드리기 쉽지 않죠. 그러면 게임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있죠. 아하, 그러면은 지금 이 시대에 이 자본가들의 생각이 이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모양이 만들어지겠구나 라는 것을 인지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을 사든지 아니면 이 방향으로 기술이 움직이니까 그에 맞춰서 내 스탠스를 바꿔야 돼. 예, 그러지 않으면 들이는 노력에 비해서 왜 취업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어. 예, 왜 취업이 안 되지? 직장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될 수도 있어요. 지금 현 시점에서는 AI와 관련된 직종이 없기 때문에 없어서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실무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 여러분들이 통계학 배우는데 회계 분석도 있고요, 다별량 분석도 있고요. 내가 인공지능 이렇게 깔짝 가르쳐 주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미지 분석 프로그래밍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그런 거 내가 가르쳐 주고 전에는 막 그거 해가지고 막 뛰어가지고 수식 이렇게 꼬부랑글씨 보여주면서 했어요. 요즘에 잘 안 해요 그거. 여러분들한테 도움 안 될 것 같아서 잘 안 해줘. 그거 할 사람들만 와서 그냥 좀 하라고 하지 그렇게 안 하고 좀 전반적인 아이디어, 인사이트를 주는 방식으로 좀 강의를 많이 하고 있고 회계 분석이다 그러면 회계 분석을 여러분들 이제 배우거든요. 그러면은 반드시 그걸로 가야 돼요. GPT를 가지고 활용을 해봐야 돼. 똑같이 회계 분석이 될 텐데 내가 여태까지 수업 시간에 배운 요 회계 분석을 GPT로 어떻게 할 수 있지? 이렇게 바로 가는 바로 해봐야 돼. 원래 내가 해줘야 되는데 미안해요. 몸이 하나라서 그 수업 교재를 못 만들고 있어. 네, 내가 해줘야 돼 원래. 여러분들한테 그런 고부가치 고품질 강의가 막 탁탁탁 나가야 되는데 나 교수 되면 진짜 여러분들 때는 진짜 땡본 줄 알았는데 뭐야 일주일에 2번 수업하고 진짜 널널하네 이렇게 생각했었어. 근데 여기 학교 와보니까 이 교수들 안에서 열심히 일해야 돼요. 열심히 할 일이 되게 많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업에 딱 집중하기가 현실적인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래서 다시 아까 초반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서 이 인터넷 시절이 게임 체인저,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게임 체인저가 하나 또 나타났다. 그리고 기존의 법률 규제 이런 걸 게임 체인저 못 건드린다. 워낙 기술 속도는 빠르기 때문에 못 건드리고 시장을 본격적으로 교란하기 시작할 것이다 라는 걸 알아야 되고 이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배우는 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선배님들이 지금 취업하고 데이터 분석 팀에 가고 이런 수준으로 생각을 해버리면은 잘 안 맞는다. 여전히 없어지지는 않을 텐데요. 그게 굉장히 범위가 줄어들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놓고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업 시간에도 공부할 때도 여러분들이 그런 그 근본 이론에 대해서 학점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제가 봤을 때는 말씀드렸잖아요. 한 B 정도만 맞으시고 그리고 열심히 하실 분들은 열심히 해서 A 맞으시게 돼 있지만은 그 수업에서 도대체 내가 뭐가 고부가치 이야기지? 이 수업에서 얘기한 게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했을 때 뭐를 알고 있는 거지? 앞으로 이제 얼치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엄청 난립할 거란 말이에요. 장난 아닙니다,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통계학과 출신으로서 데이터 사이언스 하는 사람으로서 뭔가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못 잡아낸다면은 우리 통계학과 데이터 사이언스 하는 게 의미가 많이 퇴색될 것 같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소 절망적인 이야기이기도 하면서 희망적인 이야기, 희망적인. 근데 사실은 굉장히 희망적인 이야기예요. 진짜로. 이렇게 균열이 딱 발생했을 때 춘추 전국시대 때 영웅이 나와. 딱 이미 다 셋업된 데에서는 기회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딱 여러분들이 너무 좋을 때 온 거예요, 진짜. 그래서 그 염두에 놓으시고 앞으로 그 공부를 해 나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